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70세가 되는 여성입니다. 살면 살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50세가 되었을 때에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었는데 눈 깜빡할 새에 더 늙었지 뭐예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의미도 있어요. 돌아보니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농사를 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지방에서도 시내에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집이었죠. 하루 종일 밭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늘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웬만한 반찬은 만들 줄 알았고, 집 정리하는 데에도 요령이 생겨서 빨리빨리 하곤 했어요. 우리 지숙에 이렇게 민첩하게 일도 잘하고 빨리빨리 하고 진짜 누가 데려갈지 아주 복 터졌어라며 엄마는 제가 기특하다고 엉덩이를 툭툭 쳐주시곤 했죠. 저는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가 만든 것보다 제가 만든 반찬을 더 잘 드셨어요. 재수가 너 나중에 시내에서 식당 해라. 이거 진짜 집에서 썩이기 아까운 솜씨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타고난 거라니까 엄마보다 내가 훨씬 낫다야. 저 사람은 말을 해도 꼭 얄밉게 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 지수가 너 식당에 엄마 아빠가 농사 지은 걸로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 진짜 그럴까? 나 잘할 자신 있어? 그럼 넌 잘할 거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밀어줄게. 라며 아빠는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셨어요. 이렇게 소박한 인생을 사는 게 꿈이었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이야기했던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 시내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간 것도, 거기에 식당을 차린 것도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은 여기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날일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혼자 식당을 차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신의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던 이모와 같이 동업을 한 거죠. 엄마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모와 상의를 해서 단식 돈을 보태서 보건소와 은행이 있는 거리에 식당을 차린 거였어요. 이모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것도 있고 부모님도 열심히 홍보하셔서 꽤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렸고 다들 제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했어요. 어린 아가씨가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잘하네. 그러게, 바로 시집 보내도 되겠다.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소개시켜봐. 라며 아줌마들이 농담하기도 했죠. 항상 식당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열심히 만든 덕인지 한번 어떤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줘서 식당은 자리를 잡아갔어요. 당시 보건소에는 젊은 남자 의사가 새로 와서 다들 그 사람한테 호기심으로 접근하곤 했어요. 우리 식당에 와서 점심과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 계란말이를 참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계란말이를 넉넉히 해주곤 했죠. 하루는 그 의사가 밥을 먹고 난 후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올 때마다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이 제 입에 잘 맞는 식당이 근처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보건소 오실리지오의 퍼피사이 8465HJ8NP조 435 오이픈 J 패스림드 098W34 느크 J 컨먼 올까요? 일이 있으면 놀라지도 않고 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건강하신데 링거 안 맞아도 돼요. 제 나이도 아직 젊은데요. 모두 우리 밥이 선생님 입에 맞다는 거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실 이런 시골까지 젊은 의사분들은 잘 안 오시는 편이거든요. 그게 제 사정도 있어서 좀 그래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드시라고 반찬 몇 가지와 국을 싸서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의사와 조금씩 친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지숙 씨에게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집에서 도망쳤어요. 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병원 부원장을 맡기라고 했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무턱대고 부원장을 할 수도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해서 온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권 선생님. 아무나 그런 생각 못 할 텐데요. 앞으로 뭘 해도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지숙 씨 뿐이에요. 지숙 씨를 만난 게 저한테는 제일 큰 행운이에요. 그 의사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마음을 표현했고, 어릴 적에 저는 의사에 대한 동경과 연애에 대한 환상으로 설렜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 동네 사람들 몰래 사귀는 사이가 됐고, 몇 개월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집에도 이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차갑게 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지금 책임지겠다는 말 진심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면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죠. 우리에게 온 소중한 생명인데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거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집에 있는 일들을 알렸어요. 그 사람이 보건소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집에 연락을 한 게 저와 아기 때문이라니 조금은 감동도 받았어요. 제가 일요일 하루 식당을 이모에게 맡기고 서울에 간다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 남자와 함께 그 사람의 본가를 찾아갔어요. 서울의 병원 원장댁이라 보니까 어색하고 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았어요. 난 어린이를 키울 거야.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식당도 있고 이모와 부모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몸 조심하세요. 잘 지내세요. 아이를 낳겠다는 제 결심은 확고했지만 이야기를 듣은 부모님과 이모는 반대했어요. 지수가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거야? 거기다 의사 집에서도 거들떠 보지 않잖아. 내가 서울까지 찾아갔는데 그대로 널 보냈다는 게 아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 고생길이 환하게 보이지 말고 더 늦게 전에 병원 가자. 엄마, 힘들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나 엄마 아빠가 계속 봐줄 거잖아. 이 말도 내 편 돼 줄 거잖아. 나 그거 믿어. 이 아이는 선생님과 나의 소중한 자식이야. 제발 지우라고 하지 마. 조금만 도와줘. 잘 키울 거야. 너 취직도 안 가보고 아이만 키우다 세월 다 보낼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랑 사귀어 보고 싶어서 눈치만 보던 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바보 같은 거 사라며 엄마와 이모는 속상함에 제 등을 때리며 울었어요. 제가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이모집 식구들도 결국 항복을 하고 저를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 이후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그 사실만은 서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집 모르게 축하한다고 아이 선물을 보내왔지만 아이를 보러 오지 못했어요. 삶은 식당을 하는 것과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보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었어요. 아이는 그 사람을 닮아서 눈이 참 예뻤어요. 걸음마도 잘하고 곧잘 말도 하고 식당에서도 손님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으며 자rum을 했어요. 나는 아이만은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식당 앞에 고급 외제차가 서더군요. 안에서는 고상한 여자가 내려서 남자 어머니 심부름을 하면서 저한테 돈 봉투를 주는 거였어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고 수고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키울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를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이 아이가 저한테 어떤 아이인데. 절대 안 돼요.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돌려주고 아이는 그냥 놔둬요. 이 아이로 당신이 나중에 원장님 집안에 무슨 협박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놔둘 것 같아요. 섭섭하지 않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원장님 집과는 완전히 정리하세요. 여자는 같이 온 남자 둘을 시켜서 아이짐을 챙기더니 아이를 안고 차에 태워 가버렸어요. 집에서 식구들이 다 나와서 말리고 제가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품에 안고 놔주지 않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에게 전화했지만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전화를 안 바꾸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무슨 깽판을 쳐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 당장 올라갈 거니까 라며 화를 내자 그제야 남자와 연락이 됐어요.
제가 울면서 남자한테 내 아이 내놓으라고 처리를 질렀어요. 남자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집안에서의 위치나 성격을 알게 되자 남자가 알게 됐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걸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입이 닳도록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다. 실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 아마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진호를 데려온 것 같아. 지수가 너한테는 내가 100번 죽어서 사죄를 해도 할 말이 없다. 대신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울 거야. 그리고 꼭 너한테 보내줄 거야. 그게 그 남자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이 넘게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도 아이가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모와 부모님은 그런 저를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님은 한탄을 하며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이상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마음을 다잡고 식당 일에 열중했지만 아이들 목소리만 들려도 아들 생각이 떠올라서 혼자 남몰래 눈물 짓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 아내를 병으로 보낸 사람이었죠. 그때 식당이 있는 거리에 대기업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는 지방이 확 발전하게 됐어요. 갑자기 번화가가 되면서 식당도 장소가 좁아 넓은 곳으로 옮겼고 그 남자는 서울의 대기업 지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 지적이고 자상한 그 남자는 저한테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 지숙 씨가 해주는 음식을 집에서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롭고 쓸쓸할 때였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청혼을 승낙했어요. 솔직히 지방에서 식당 하는 아줌마를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좋다고 해주지도 않을 것 같았고 남자한테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어요.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은 나중에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진을 몇 번 보내온 게 다였어요. 내가 이 남자 아들을 잘 키우면 서울에 있는 내 아들도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다른 집 아들을 잘 키우기로 한 거죠. 결혼하고 처음에는 아이가 내가 어색한지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곧잘 웃기도 하고 말도 잘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저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남편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자주 만나기 시작하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 돈 노리고 결혼한 거라면서 라고 말하고 식당 일이나 하다가 아빠 꼬셔서 팔자밥과 아파트까지 들어왔는데 더 이상은 아줌마 뜻대로 안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석현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줌마라니 이제까지 엄마라고 했으면서 뭐가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마음 풀어. 그리고 나 다른 마음 없어. 그냥 아빠도 좋고 석현이도 너도 좋아하는 것뿐이야. 웃기지 마요. 고모랑 할머니랑 삼촌들도 그랬어. 아줌마가 이 집에서 살 순 있어도 이 집에는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를 데려다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어른들이 진짜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아이가 알아줄 거라 믿고 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이지만 무서운 것은 남편이 있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굴다가 남편이 없으면 태도가 확 변하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까딱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중학생이 된 아이는 날이 갈수록 더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아이도 시댁 가족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리고 아름다운 청년이 찾아와서 박지숙 씨, 나는 권진호야 라고 말했어요. 진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어릴 적에 억지로 헤어지게 한 아들이 무심결에 커서 앞에 모습을 나타내준 거였어요.
나는 아들을 붙잡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억누르고 견디었어요. 정말 잘 컸다. 너무 잘 컸어. 아주 훌륭해. 나는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미국으로 가려 한다는데 그 전에 꼭 한 번만 뵙고 싶어 한다며 이렇게 찾아온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더 잘해지라고 해서 나는 건강이 최고라며 반드시 건강에 주의하고 사람들과 잘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괜찮은 삶을 살도록 기르지 못한 마음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석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결의를 다짐했어요. 오늘도 어릴 적 석현이가 더 착하고 얌전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쳤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는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돈을 가로채려 들어간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되어도 나는 그렇게 되어서 좋았어요. 고생했던 두통도 사라지고 아이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정성을 다한다. 남편은 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몰랐지만 당신이 있어서 석현이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대학에 간 이후부터 아이가 이상 행동을 늘리고 제 생활비까지 간섭하며 통장을 관리하는 등 폭력이 더 심해졌어요. 저희 용도의 돈을 쓴 내용을 이렇게 따지니 이 돈은 당신 돈이라 생각하지 마. 우리 아빠 돈인 거야. 당신의 자유로운 돈으로 사용하면 참을 수 없을 거야.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게 나쁘게 대하는 것은 남편이 죽을 때까지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제게 맞았도록 하는 걸 해도 말 안 했어요.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병이 있던 편이었는데 그리고 말하자면 죽기 직전까지 석현이가 인턴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이 다 끝난 뒤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몹시 소란스럽게 제 짐을 챙기고 도망쳐 갔어요. 그 후로 저희 남매끼리 남았어요. 오랫동안 아버지 때문에 견뎌왔지만 착신이 가장 아끼는 남편 아닌 당신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유산에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홀로 남겨졌으니 이것이 당신이 저의 아버지인 줄 알아달라. 위원장도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 변호사도 아버지에게 조금만 줄 바람을 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근처에서는 다시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오랜 세월을 겪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이 차분히 아쉬워하는 심정이기도 하고요. 급하게 작은 월세방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족을 보러 갈 건데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괜찮아서 너와 만날 때만 있으면 충분해. 만약 가족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진훈이가 편안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오셨나요? 저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요. 눈치를 보는 사람도 없고요. 좀 기다려 주세요. 말만이라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쫓겨나도록 해서 아들이 알게 되면 곧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바빠 보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대신 혼자 여성 취업센터로 다니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이죠. 식당에서의 경험이 오래돼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고향에 있던 식당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원래 자립을 중요시했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아내로 살다 보니 의존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에게 의지한다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게 사실이었죠. 몇 달 후에는 처음으로 요양보호사로 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는 석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와 마주칠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석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아들인 진호가 연락을 줘서 내일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어요.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은 바쁜 일이 있는데 저녁에 만나도 될까요? 그렇다면 레스토랑에서 7시 반에 봐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걸 아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좀 바쁘다고만 말했어요. 다음 날 환자를 돌보러 가는데 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았어요. 전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듯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가방엔 죽은 남편이 사준 명품을 들었어요. 기분 좋게 병원에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석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죠. 엘리베이터로 병실로 가면서 석현이가 뒤에서 따라오더군요. 여기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누가 오라고 시킨 건가요? 이렇게 대접받은 것은 싫어요. 석현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도 모르는 사이예요. 이대로 둬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러 왔는데 내가 봐야 할 환자가 있어요. 서로 알지 못할 때가 좋아요. 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다른 남자 찾아 다닌다는데 그렇게 왔을까 봐요. 이건 제 업무라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죠. 그냥 일하는 거야 되잖아. 다른 곳에서 일해요. 굳이 여기에 와서 왜 할까요? 저희 병원은 부자노인들의 입원이 많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준 그 가방도 여기 내주세요. 아들은 제 한쪽 팔을 붙잡고 주차장 쪽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 가방을 확 잡아채고는 저를 밀어내는 거였어요. 너 정말 이럴래? 그건 내가 선물로 받은 건데 왜 내가 빼앗아? 난 내 남편이 준 선물 하나도 간증 못하니? 정말 저질스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선물을 당신처럼 이해하겠냐? 당신이 이런 거 받아내려고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척 연기하며 산 거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좀 꺼져요. 그때 주차장에서 제가 있는 현관 쪽으로 누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러자 석현이는 얼른 가방을 두꺼운 기둥 뒤로 숨기고 인사를 꾸벅거리더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석현이가 교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제 친아들인 진호였어요. 어머니요, 저기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 할머니는 교수님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랑 약속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그리고 박 선생님이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진호야, 그게 말이다. 제가 아들 이름을 부르자 석현이는 표정이 변했어요. 자네 등 뒤에 들고 있는 가방 1인에 진호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말하자 석현이는 바짝 얼어서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내가 저쪽에서 다 봤어. 보아하니 자네가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셨던 분 자제의 모양이군. 그런데 자네 태도를 보니 우리 어머니를 무슨 잡상인 취급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짓인가? 자네를 이렇게 키워서 의대까지 보내주신 분 아닌가? 아, 그게 교수님. 교수님이 잘 모르시는 제가 집안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머니가 지극정성 다해 키운 아들이 친할머니랑 고모 얘기만 듣고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 자네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싫었던 거 아닌가? 친할머니와 고모는 그저 핑계였고 어머니한테 자기 속풀이를 다 한 거 아니냐고? 자네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에는 인품이 이것밖에 안 돼? 교수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건 제가 오해를 해서요. 이제 와서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오해라고. 자네가 내가 있는 성형외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던가? 어디 한번 해보게. 어떻게 될지 다른 과를 지원한다고 잘 될지는 모르겠네. 아니, 교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네가 우리 어머니가 받기로 되어 있던 유산도 못 받게 만든 걸 알고 있어? 내가 그거 변호사 선임했고 자네한테 곧 소송한다는 통보가 갈 거야. 교수님, 그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진호는 더 이상 석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석현이는 우리를 쫓아오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서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팔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알고 보니 진우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간 진우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힘이 없어 못했던 걸 제게 다 해주라며 유언을 남겼었다는군요.
진호는 자기 앞으로 된 유산을 받은 다음 자기 친가와 관계를 끊고 병원도 처분하고 모든 걸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아내한테도 제 이야기를 해서 저와 같이 살기 위해 집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었군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그저 하염없이 우기만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하고 사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걸 마음껏 하세요. 너무 늦었지만 눈물 대신 웃음꽃만 피며 사세요. 진호는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저희 등을 쓰다듬었어요. 며느리도 제 두 손을 꼭 잡고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지 남편 집안 어른들이 매우 완고하셔서 그 사람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이제 두 사람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엄마. 노릇도 못했지만 이렇게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고운 분이셔서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둔 친구들은 없을 거요. 정말 말만이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진호는 제 월세방에 있는 짐을 자기네 집으로 옮겨놓고 저를 불렀어요. 서울 근교에 예쁜 마당이 있는 집, 1층 중에서도 제일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제 방이었군요. 그날 이후 석현이는 틈만 나면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말 좀 잘 해주세요. 저 원래 예뻐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찍히면 어디로 가겠어요? 꼭 좀 해주세요. 내가 이야기해보는 건 하는 거지만 우리 진호가 생각이 확고하더구나. 그리고 말대로 난 너를 예뻐했어. 근데 넌 끝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니? 직장인인 내가 병원에서 날 끌어냈잖아. 그때 난 너한테 완전히 질렸다. 솔직히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이제 전화도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잘 나가는 아들이 생겼다고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죠? 그때 옆에서 아들이 전화를 빼앗아 들었어요. 자네,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진짜 병원에 있지도 못하게 할 거 알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화 안 할게요. 교수님, 아줌마 아니, 어머니, 엄마, 좀 도와주세요. 석현이가 울부짖는데도 진호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는 진호에게 그래도 석현이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석현이의 인턴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퍼졌다. 자꾸 잘 나가는 교수들을 탐내고 약해 보이는 모습만 보여서 동료 인턴들 사이에서도 평이 나쁘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석현이는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아들을 만나러 병원에 갔을 때 석현이가 와서 고개를 조아하며 사과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석현이는 힘들게 인턴 생활을 하고 겨울 레지던트를 시작했다가 큰 실수를 하여 지방으로 되돌아가야 했다고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전과 아들 내외, 손주 손녀와 함께 저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완전히 잊고 싶네요. 이제는 진우 아빠로서 석현이 아빠가 되는 날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